오늘 세미나로 오신 분은 우리과 여태까지 세미나 온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분으로. 누가 오셨길래? 뭐, 명승을. 자, 우리 이상준 박사님은 플로리다 대학에서 재료공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LG 화학연구소 LG화학. 네, 에서 2년 근무하시고 2014년부터 원자력 통제기술원에서 통제 전략실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력 비확산에 대한 거 강의해 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재밌게 들으세요. 예. 그냥 얘기할까요? 아니면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네, 그랬는데. 저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되게 의아하시죠? 막 재료공학 했는데 갑자기 LG화학 다니다가 핵비 확산한다고 했다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기회도 많이 열리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 통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작년에도 아마 제가 비슷한 주제로 교육을 했었어요. 그 저희 피닉스 파크에서 했었는데 그때 들으셨던 분은 조금 익숙하시고 그래도 내용 자체가 워낙 일반에서 좀 접하기는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들으시면 아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지라는 생각이 좀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세미나 많이 오셨을 텐데 이제 방사선학과의 특성도 있고 이제 원자력 쪽에서도 저희 쪽은 되게 많이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원자력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눈이 지금 강렬하게 마주치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피했는데 어떤 거 생각나세요? 원자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원자력 규제 측면에서. 원자력을 규제한다고 봤을 때 원자력은 어떻게 뭐가 중요하죠? 단속? 뭐 단속을 왜 할까요? 왜 단속해야 될까요? 그쵸? 약간 안전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죠. 보통 이제 원자력은 안전하게 사용해야 된다. 왜냐면 뭐 우리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발전소 어디에서 뭐 볼트가 발견됐다느니 뭐 시스템이 오류가 날 수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안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안전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국정감사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공공기관들부터 해가지고 각 부처들이 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국정감사 가끔씩 뉴스로 보시면 막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그 대상자들이 다 저희 같은 기관들이나 이제 뭐 과기부, 뭐 원안이 이런 정부 부처들이거든요. 거기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 안전 얘기예요. 안전 문제를 가지고서 킨스를 엄청 두드려 팹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 있죠. 엄청 두드려 패. 원장님 맨날 불러 나가가지고 팍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 기관은 안전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전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국내 이슈에 대해서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희 기관 자체가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의 그 기관이기 때문에 국내 이슈가 없어서 국회의원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국정감사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다 이제 한바탕 난리를 핀 다음에 킨스 원장님 뭐 잘했다. 원한이 원장님 조심하겠다 뭐 할 때 통제기술원 원장님한테는 그래도 한번 국정감사실에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인사는 좀 하고 가셔라 해서 정말 인사하고 나라겠습니다 하고 오시고 그래요. 그 가끔씩 저희 본부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질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TV 화면에 막 조는 거 찍히고 막 그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전과 그 안전기술원과 저희 기술원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혹시 다 아세요? 안전위원회 아시죠? 그 안전위원회 산하 기관 중에 이제 규제기관이 두 개가 있고 이제 재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제기술원,
안전기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시작 페이지인데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를 알려면은 일단 그 핵비 확산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핵비 확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원자력 발전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분열부터 시작된 그 기술이 어떻게 하면 핵무기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래서 이 핵무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약간 위협을 느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실상 뭐 발전의 역사는 사실 분열이 38년도에 발견이 되었으니까 뭐 그 이후에 마이크가 땅땅 줌 친구들은 그냥 그건 상관없나요? 그 42년도에 사실 그 핵분열 반응을 38년 발견한 이후에 4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연쇄 반응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이 실증을 하게 됩니다. 이 엔리코 페르미라는 박사가 실증을 하게 되시는데 이 시카고 대학 밑에 있는 테니스 코트 밑 지하에 있는 이 장소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실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51년도에 그 연쇄 반응이 된다면 이걸로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냐 해서 전기를 만들어 본 게 51년도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이 전기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상업용으로 만드는 거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켈더울이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으로 상업용 발전소가 처음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78년도에 지어지게 되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원자력 그 우라늄의 핵 분열이라는 게 그 전부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실험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서 이렇게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 크룩스관이라고 해가지고 제임스 크룩스라는 분이 이 전압을 거는 이 진공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그때 당시에 팬시한 아이템이었어요. 그 실험 장비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넣고 막 전압 걸면서 실험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발견된 게 렌트겐이 엑스레이도 발견하고 이제 베클리 방사능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고 마리 퀴리가 뭐 플루토늄 노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결국에 38년도에 핵 분열이라는 우라늄 235에다가 중성자를 때렸더니 이제 세슘과 스트론튬이 나오면서 200매부의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약간 분열까지 발견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39년도에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가면서 발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게 핵분열 이 반응을 발견한 게 독일에서 발견했어요. 38년도에. 그 38년도에 뭐 오토한 뭐 마이트너라는 여성 과학자도 있고 해서 핵분열 반응을 발견했는데 이 세계 2차 대전의 분위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나치 독일이 있고 다른 국가들이잖아요. 미국과 뭐 소련과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이랑. 200매부의 에너지가 한 원자에서 쏟아지는 거를 만들었다고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무기로 활용했을 때 얼마나 폭발력이 강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위기감이 굉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38년도에 이 분열 반응이 있고 나서 그 아인슈타인하고 실라르드라는 그 과학자가 둘이서 미국 그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그 서신인데 이 서신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큰일 난 것 같다. 독일이 뭔가 만든 것 같다. 이걸 이용해서 뭔가 만들 수도 있다. 그 전에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먼저 만들자는 거죠. 독일이 만들기 전에. 그 서신을 보내고 나서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즉각 반응을 했냐? 뭐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이 막 발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중간에서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폴란드 침공하면서 발발이 되니까 그때야 이제 부랴부랴 서신이 바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고 대통령이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하면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맨하탄 프로젝트가 돼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원래 공식적인 이름은 뭐 Development of Substitute Material이었어요. 그거는 뭐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걸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의 이제 다른 명칭이었고 실제로는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한 다음에 한 이제 45년도 8월에 7월에 이제 핵분열 실험 그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실험하기 전까지 뭐 투입된 인원들이 보시면 막 13만 명에다가 그 당시에로 20억 불의 가치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이제 현재 가치로 따지면 280억 불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 하도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요즘 삼성전자가 막 분기에 100조를 버니까 되게 작은 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뉴멕시코에서 45년도 7월에 핵심 핵무기 실험이 처음으로 성공을 하는데 그 핵무기 실험의 명칭이 여기서 혹시 그 롤 좀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롤을 좀 한다. 자꾸 눈이 마주치는 분들. 눈이 마주치는데 피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 삼위일체라는 아이템 아세요? 네, 삼위일체 저 친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는데 그 아이템하고 같은 이름 트리니티라는 테스트 명칭으로 이제 핵무기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핵무기 실험에 성공을 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정상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한테. 그때는 이제 트루 해리먼이라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다 요분이에요. 이 세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2차 세계대전 역사를 조금 이제 책으로 읽어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하셨으면은 좀 아시는 단어일 텐데 포츠담 회담이라고 포츠담 회담에서 이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일본한테 종용하죠. 빨리 항복해라. 무조건 항복해라. 아무것도 따지지도 말고 항복해라. 라고 하는 게 포츠담 회담이거든요. 이 포츠담 회담에서 세 명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핵실험이 성공을 해서 이제 이 미국 대통령한테 그 사실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미 분위기는 세계 2차 대전은 거의 끝났고 이미 독일은 패전했고 이탈리아도 패전했고 일본만 남아서 되게 저항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일본도 사실은 거의 저항할 힘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지만 거의 그냥 마지막 악바리로 저항하고 있던 사태에서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했던 건데 거의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분위기는 냉전 시대로 거의 다 넘어가고 있었어요. 냉전은 이제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진영이 이제 나눠지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분이 조셉 스탈린 소련의 이제 공산주의의 대표 선두주자고 나머지 둘은 이제 윈스턴 처칠하고 이 해리 트루먼 이제 민주주의 진영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약간 이제 냉전 시대니까 상대방의 기를 좀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탈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좀 만져봤는데 되게 좋은 거 만들었어.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핵무기라는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다기보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약간 되게 놀랍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스탈린의 반응이 되게 뜨뜻미지근했대요. 뭐 트루만의 일기에 나와 있는 약간 그런 내용인데 왜 뜨뜻미지근했냐 하면은 이미 다 알고 있었대요. 이걸 아무리 비밀리에 진행을 했다고 하지만 무려 13만 명이나 참여를 했고 그 소련의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많이 잠입이 돼 있어가지고 이미 거의 뭐 실험에 대한 성공에 대한 얘기까지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예측하기로 이 소련이 지금부터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5년에 개발했으니까 55년 정도는 돼야지 개발이 가능하고 그 시기에 우리가 핵무기를 바탕으로 한 힘의 우위로 냉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실제로 소련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 것은 49년입니다. 4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핵무기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아서 핵무기가 전 인류 역사에서 두 번 투하가 됩니다. 사용이 되죠.
지금까지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그게 바로 히로시마에서 터뜨렸던 리틀보이가 있고 이제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뺀맨이라는 어, 핵무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 이때 당시에 뭐 히로시마에 터뜨렸을 때는 16만 명 사망이 추정이 되고 나가사키는 8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나가사키에서 약간 뭐 사상자가 적었던 거는 나가사키에 이렇게 산악 지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충격파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사망자가 조금 딴 데보다는 적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도시 선정에서도 굉장한 뭐 역사적인 비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이때 이제 원자폭탄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어느 도시에 사용할 거냐라고 이제 막 또 미국의 장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할 때 당연히 어떤 일본인들한테 항복을 시키려면 심리적 타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막 저기 무인도에 터트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섭긴 한데 뭐 별로 피해는 없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따진다면 뭐 되게 중요한 도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있는 그런 데 터트린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주요하게 뽑았던 데는 군수 공장이 있거나 좀 약간 문화적으로 좀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는 곳들. 그래서 뭐 교토, 도쿄, 뭐 히로시마가 군수 공장이 있었고 약간 요런 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육군의 이 지휘하던 장성 중에 한 명이 교토에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 개인적인 추억이 되게 많이 묻어 있는 데라서 여기를 강력하게 교토는 빼버렸대요. 교토는 빼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폭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가 많은 데였고 그래서 히로시마랑 고쿠라라는 데를 먼저 이제 선정을 했는데 히로시마에 터뜨리고 나서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2차로 이제 폭격을 하는데 고쿠라로 가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 그 폭탄을 투하할 시점을 그 장소를 포착을 못하는 그런 시계열의 날씨여가지고 얘가 돌아왔어요. 거기 폭격하려고 갔다가 국가 사람들한테 정말 다행이지만 돌아오면서 대신에 얘를 투하하지를 못하면은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게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다른 선정지였던 나가사키에다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불행하게도 나가사키는 그래서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진인데 뭐 진짜 처참하죠. 그냥 다 잿더미고 다 날아가고 그리고 핵무기가 터지면은 여러분들 핵무기가 터져서 나오는 폭발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서 엄청 연쇄방이 일어나서 팍 터지면은 그 화구라는 게 생깁니다. 그 화구라는 게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그냥 다 완전 녹여버려요. 뭐 일본 만화나 이런 것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팍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몇 억도의 온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물들이 다 그냥 기화되어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것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가 엄청 필요하잖아요. 얘가 화구가 생긴 곳에서 산소가 엄청 빨아들이면서 주변에 이 주변 그 공간들을 막 진공처럼 만들어버려요. 진공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 와중에 이 시간은 제가 설명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 진공이 생기게 되면서 진공이 생기니까 여기에 있던 에너지들이 그 공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퍼져야 되잖아요. 진공 쪽으로 이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낮은 곳으로 팍 퍼지면서 그게 바로 이제 충격파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1번으로 이제 화구에 의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다 소멸이 되고 충격파에 의해서 퍼지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물리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뭐 건물이 부서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들 많잖아요. 주유소들 다 화재로 폭발이 발생되겠죠. 뭐 도시가스 이런 거 다 폭발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2차로 피해가 또 가게 됩니다. 옆에 가면서 또 이쪽에 퍼졌던 애들 때문에 이쪽에서 또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 압력이 낮아지면 이제 이 얘네들이 다시 또 이 반대 방향으로 착 몰려가면서 그 여러분들 핵폭발 났을 때 만들어지는 이 버섯구름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운데를 얘네들이 잔해들과 뭐 이런 지저분한 것들, 막 방사성 물질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가운데서 탁 부딪히면서 그 위로 솟구치고 여기 위에 버섯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의 재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들이 다 하늘 널리 널리 이제 떨어져서 퍼지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사망하는 인원들까지 추산하면 더 많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추적이 힘드니까 이제 요 정도의 사망 인원으로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뭐 그 직접적인 피해 지역 외에도 저 멀리서도 다 그 섬광에 의한 그 수억도의 온도 때문에 되게 피부에 화상이라든지 눈에 이제 뭐 눈이 먼다든지 약간 그런 좀 생명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피해들도 되게 먼 지역까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무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점점 이 나라들은 핵무기의 위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냉전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핵무기를 다들 개발하게 됩니다. 소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년에 개발을 완성하고 영국이 52년, 프랑스가 60년, 중국이 64년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핵무기를 개발을 하게 돼요. 개발하게 되니까 개발하기 전에 이제 또 핵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에베레스트 산이고 이게 리틀보이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 이 버섯구름이 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다음 팻맨은 조금 더 커가지고 이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 이게 수소폭탄의 시대인데 핵 분열 폭탄만으로는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머리를 굴려가지고 분열 융합 분열이라는 그 다단계의 폭탄을 또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텔로 울람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게 되는데 얘는 이론적으로는 그 제일 외곽층의 분열 물질을 얼마나 바르냐에 따라서 폭발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되게 계속 증강시킬 수가 있는 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인류 멸망에 가까울 수 있는 폭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계속 진행되면서 군비 경쟁을 하고 군비 경쟁을 하는 와중에 소련에서 만든 최후의 마지막 폭탄이 이제 차르 bom바라고 해서 이제 황제의 폭탄인데 얘를 만들었어요. 얘를 만든 이유는 그냥 이게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센 거 만들 수 있어라고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위력이 50메가톤이에요. 50메가톤이라고 하면 리틀보이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킬로톤에 비하는 폭발력은 TNT거든요. TNT 폭탄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잖아요. 뭐 이렇게 TNT 폭탄 가져가가지고 어디다가 던져가지고 막 폭파시키고 하는 그 폭탄의 1kg을 이제 여기에 있는 톤 단위로 비교를 하는 건데 보통 뭐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게 한 3, 4kg 뭐 요 정도 되겠죠. 3, 4kg의 폭탄이라고 보면은 얘는 단위 자체가 이미 톤이잖아요. 톤인데 킬로가 붙었으니까 톤에다가 공세개 붙인 거잖아. 톤도 공세개인데 여기다 공세개 또 붙인 거죠. 이게 공 6개 붙은 거예요. 그 우리 미사일 같은 거 뭐 이란 전쟁할 때 나오는 그런 미사일도 TNT로 따지면은 뭐 수톤 정도. 그러니까 킬로 단위가 아니고 그냥 한 자리의 톤 단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걔에 비해서 이제 20킬로톤이라고 하면은 그런 미사일보다 킬로가 벌써 2,000배가 더 강력한 폭탄인 거죠. 그런데 얘에 비해서 얘는 메가톤이잖아요. 그럼 거기 봉이 세 개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인데 히로시마 터트렸을 때 16만 명 죽었는데 그거에 한 3,000배 되는 폭탄의 위력인 거. 그 얘를 터트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개조해가지고 너무 폭탄이 컸어요 그때. 이 위에 외곽에 물질을 계속 발라야 되다 보니까 폭탄이 27톤 되고 이거를 막 들여 보내가지고 이제 폭발시켜야 되는데 뭐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그 비행기 다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실어가지고 낙하산 매달아가지고 떨어뜨립니다. 27톤짜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린다 한들 비행기가 살아남을 수 없겠죠. 얘가 자유낙하 해가지고 터지게 된다면 내가 비행기로 아무리 도망가봤자 이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이 폭발력에 휘말려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낙하산을 매달았어요. 진짜 천천히 떨어지게. 그 와중에 이제 비행기는 도망가죠.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거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했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터진다 하면은 그 화구만 제가 말씀드린 이몇 억도의 온도의 화구만 반경이 5km가 됩니다. 그거 그냥 완전 다 녹아내리는 지역이. 그 종로에 있는 광화문 종로 이쪽 일대가 그냥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OPSI의 충격이 20km의 경기도까지 다 퍼져서 서울 전역이 그냥 다 충격파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충격까지 따지면은 철원이 멀어요, 여기가 멀어요. 철원이 멀어요. 원주까지 가겠네요. 원주 미래관도 좀 박살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삼도 화상도 여기까지 다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쪽에서 폭탄 터졌는데 다 화상 입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고 있으면은. 그 정도의 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핵무기의 요즘에 최신의 가장 큰 문제는 되게 소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작년에 받으신 분, 이 키링을 받았다. 이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밖에 안 받아요. 이거 다른 분 다 안 받으셨어요? 빼돌린 거예요. 되게 많이 드렸는데 되게 훔쳐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새로 가져왔으니까 이거 다시 가져가시면 되고. 이 소형화된 폭탄은 지금 김정은이 가끔씩 발표하거든요. 왜 발표하냐면 김정은은 자기네 나라에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얼마나 핵무기에 대해서 고도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거를 가끔씩 이렇게 선전해요. 뭐 우라늄 농축 같은 것도 괜히 가서 이렇게 농축 시설에 가서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요. 뭐 하는 척 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자기네들 뭐 노동신문 이런 데 싣긴 하지만 그 노동신문을 다른 나라에서도 다 관찰해서 보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다 봐라, 우리 농축시설 니들이 전문가가 보기에도 우리 능력 충분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핵무기 앞에서 찍는 것도 우리 핵탄두가 이 정도로 소형화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핵탄두가 소형화가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 보이시겠다. 저기 눈이 마주쳐서 갑자기 눈을 또 내리깔았던 볼테 안경? 핵무기가 소형화되면 뭐가 좋을까요? 기습. 기습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멀리서부터 이제 그렇죠. 스트레스 같은 걸 짜는 이상 그렇죠. 보고 네. 뭐좀 타격이 있겠지만 대비가 그나마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소형하면 좀 더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줄것 같고 그런 측면도 있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은 핵무기의 3대 요소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핵무기의 3대 요소가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 핵무기가 터지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핵 분열성 물질이 하나 있고, 그다음 얘네들을 뒤에 제가 막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떻게 얘네들을 압축하느냐에 따라서 밀도를 어떻게 높이냐에 따라서 폭발 효율이 되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폭발이 효율이 뭐 되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을 내폭형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내폭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내폭 기술이 또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핵물질을 무한대로 이렇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되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폭 기술이 있고 그 핵무기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얘를 집어서 던질 수는 없잖아요. 집어서 던지면 뭐 자살 특공대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 가져가다 다 걸릴 테고 그러면 이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미사일 만들잖아요. 그 미사일 운반 기술이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핵무기를 만들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1번 핵물질, 2번 내폭 그 정교한 기술, 세 번째 막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 알죠?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대륙간이니까 우리 아시아에서 뭐 북미로 쏜다든지 되게 엄청난 거리를 비행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그 ICBM 만드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네 나라에 날릴까 봐. 그 단거리 실험하는 거 별로 택안 하거든요. 뭐 한국에 쏘든 일본에 쏘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ICBM 실험하는 것만 진짜 싫어합니다. 미국이. 자기네 나라까지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1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다. 숫자 세입니다. 숫자 세. 1번이 어려울 것 같다.
이거 맞추시면 제가 그 맞추신 분들한테는 두 개씩 드릴게요. 1번, 2번, 내폭형 기술이 어려울 것 같다. 압축하는 게 진짜 어렵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번, 미사일이 어렵지. 그거 대륙 간에 날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교수님, 교수님 뭐 1, 2, 3. 저는 되고 아, 정답은 99%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어려운 것은 1번입니다. 분열성 핵물질, 무기급 핵물질을 가지는 게 가장 어려워요. 나머지 내폭형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가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다 퍼져 있잖아요. 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죠. 그래도 못 구하진 않아요. 특히 옛날에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 때 미사일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북한한테 받아왔어요. 그 악당 국가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한테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전달해주고 둘이 이렇게 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약간 뭐 그런 기술들은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이 무기급 핵물질을 가진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무기급 핵물질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업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형화가 있다. 이거 키링인데 키링이라고 하나? 키체인? 키체인인데 그 두 개씩 가지는 분은 없으니까 하나씩만 드릴게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작년에 들으셨죠? 두 분은 들으셨죠? 제가 이거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두 번씩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학생들, 기적의 대학원생. 자, 그래서 이런 핵무기에 대한 문제들이 전 세계로 공감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한데 아무런 제재 없이 여러 나라들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나오면서 특히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석했던 과학자들이 자기네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이것이 사용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은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정치적이진 않고 되게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들 순수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측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보여주면은 일본은 무조건 항복한다 그냥. 이런 핵무기를 보고서 어떻게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항복을 안 하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거를 만드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면은 그냥 겁먹어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떨어뜨리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걸 보고서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여러 과학자들이 다 되게 그 뭐라 그럴까 환멸을 느껴요. 그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뭐그 유명한 공식 있잖아요. 이는 MC 스퀘어가 이렇게 변환돼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에 되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석했던 과학자들이 둠스데이 클락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늘어났을 때 지구 멸망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8차 유엔 총회에서 원자력은 Atoms for Peace가 어떤 뜻이냐면 원자력은 평화를 위해서만 쓰자. 그러니까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좋은 목적으로만 쓰자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이로 쭉 나와가지고 이제 57년도에 국제원자력기구는 많이 들어보셨죠? IAEA. 그 비엔나에 본부가 있는 기구인데 그걸 창설하게 됩니다. 그 IAEA의 주요 목적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대신에 핵물질을 국제적으로 통제하자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문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핵물질을 국제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그래서 무기급 핵물질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통제되는 것은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는 다음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NPT라는 그 핵비확산 조약을 또 그 IAEA에서 IA 그 회원국들과 여러 국가들이 와서 만들게 되는데 유엔 본부예요. 여긴 제네바고 여긴 뉴욕인데 여기에서 NPT 조약을 거의 전 세계의 181개 국가가 이 조약에 가입돼 있어요. 가입 안 돼 있는 국가는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뭐 몰래 지금 핵무기 만든 데도 있죠. 파키스탄, 그다음에 뭐 인도, 그다음 북한 가입해서 탈퇴했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핵무기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죠. 핵무기가 있는지. 그런 국가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필러가 있어요. 세 가지 기둥, 축이라고 하는데 핵비확산, 핵군축, 원자력 평화적 이용. 이 비확산은 그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한테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 군축은 핵무기 보유국, 그다음 원자력 평화적 이용은 그다음에 이 비보유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5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표에서 핵무기 개발해서 쭉 나왔던 국가들 있죠. 미국, 그다음에 소련 했고 지금 러시아죠. 미국, 소련,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 이렇게 개발했잖아요. 걔네들만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북한이나 인도나 있는 거 다 알지만 걔네들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그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진 않아요. 어쨌든 그 P5라고 하는 이 국가가 핵무기 보유국인데 그 얘네들은 다른 국가의 기술이나 물자를 제공하지 않아야 돼요. 핵무기를 만들려는 목적으로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IAEA에서 하는 사찰을 받아야 됩니다. 사찰이라고 하면은 뭐 좀 약간 그 거부감 느끼겠지만 정말 사찰을 받아요. 아예 사찰관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나 뭐 캐리나 KNF 뭐 한전원자력을 가서 다 뒤져요. 다 뒤져요. 그런 사찰을 실제로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군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하고 있지 않냐. 진짜 멸망각 보는 거냐 해가지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하고 서서히 군축을 해라. 군축을 한다는 걸 줄이는 얘기거든요. 외교부에 군축과가 있어요. 그 군축과에 보면 뭐 제네바 협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들을 조금씩 이제 외교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만 뭐잘 되진 않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의 한 축은 군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그 비보유국들이 핵무기 보유국한테 이 얘네들이 이제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안 만들려면 대신에 너희들은 평화적으로만 이용을 해라. 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축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조약을, 이 세 개의 축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만약에 비보유국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약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지네들만 핵무기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한테 만들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너희들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해. 라고 하고 핵무기 경쟁 중단과 해체를 위한 노력은 그냥 제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 안전조치 개념이라든지 뭐 사찰이라든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국제조약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제조약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가입을 하면 그 가입에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 조항들이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걸 가지고서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제서야 대통령이 이걸 비준하면서 얘네들이 국내법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제 조약이지만. 그래서 이 안전조치 사찰을 받아야 된다는 게 국내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핵군축은 이게 강제 조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너네는 안전조치 받는데 우리가 알려준 데만 받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핵무기가 있잖아.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 핵무기가 있는데 굳이 너희들을 피해서 뭐 따로 핵무기 만들려고 분열 물질을 취득하려고 하겠어? 우리는 이미 있는데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불평등한 조약이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전부 다 가입해서 거의 다 가입해서 이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피한 국가들이 그러니까 인도나 그러니까 북한 약간 들어도 좀 빡센 국가들 있잖아요. 북한, 파키스탄 뭐 이런 국가들. 막 사방에서 유엔 제재를 받아도 그냥 버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약간 그런 국가들.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교수님들은 우리나라도 핵무장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핵무장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거의 대부분을 포기해야 돼요. 국제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못하고, 우리나라 자금도 못 끼고, 수입도 못하고, 거의 이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다 농사 지어야 됩니다. 농사 지어야지 밥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나쁜 국가들하고 거래를 해야죠. 이제 몰래 밀반입 같은 거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외국의 싱크탱크에서 분석한 바로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면 독재 정권이 창출돼야 된대요. 이런 민주 정권으로는 국민들의 합의를 받아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독재 정권이 창출돼서 이제 그거를 다 짓누르고 핵무기를 만들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싱크탱크에서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무기급 핵물질이란 뭐냐 하면은 핵무기 제조에 적합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발전소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한울, 뭐 한빛, 저기 세울도 있고 뭐 고리, 월성 이렇게 발전소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애들은 천연 우라늄 중수로 해서 천연 우라늄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2에서 5% 사이에 저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근데 얘네들 가지고는 폭탄을 맞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한테 아무리 뭐 해봤자 발전소도 안 터지잖아요. 발전소 물론 중성자의 그 수 조절하긴 하지만 안 터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쓰리마일도 그냥 아예 묻어버리고 약간 요러듯이 큰 사고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폭발로 인해서. 물론 그 주변의 환경 오염은 당연히 걱정해야 되겠지만 근데 무기급 우라늄으로 돼서 효율을 발휘하려면 거의 90% 이상 농축이 돼야 됩니다. 이 농축하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우리나라 요즘 미국이랑 협상하고 있죠. 트럼프 들어온 다음에 농축과 제철에 열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협상하고 있죠. 요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묶여 있어요. 미국과의 협정으로 묶여 있고 너희는 농축하지 말라고 묶여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면 하려면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다 묶여 있거든요. 할 수 없어요. 이 농축 자체를. 그래서 농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플루토늄 같은 경우도 이상구라는 그 동위 원소가 90%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폭 기술이 있으면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정교한 내폭 무기는 거의 이거의 뭐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죠. 4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플루토늄은 정말 요만큼이면 폭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고농축 우라늄은 이런 캐스케이드를 엄청 쌓은 이 폭포 모양처럼 엄청 쌓은 캐스케이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농축을 진짜 밑단에서부터 끌어모아요. 완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90% 이상의 우라늄을 획득할 수가 있고 플루토늄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용액을 엄청 많잖아요. 발전소에서 돌리가 나온 것들이 걔네들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오히려 플루토늄을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쉽게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이쪽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쪽은 아까 보셨던 그 핵폭발 이후의 버섯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의 경계가 되게 어떻게 보면 가까울 수 있거든요. 되게 그 작은 간극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것이 이제 원자력 통제고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통제 요것만 하나 보고 갈까요? 이제 원안위가 위에 있고 이제 통제기술원이 있고 저희 이제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 그 IAEA의 사찰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해당되는 이 여러 가지 조약들에 의한 의무 사항을 이렇게 다 저희가 여기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물론 NSG는 여기서 바로 받는 건 아닌데 이쪽은 바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조치 검사를 하는데 원자력 안전위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위탁을 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국가 검사를 하고 이 안전조치 검사도 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저희가 합니다. 한수원, 뭐 KNF, 캐리, 대학 연구기관 여기도 다 대상자예요. 일반 산업체까지 있어요. 일반 산업체까지 전부 다 저희의 그 기준에 만족하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검사의 대상이 되고 검사를 받고 어떤 특정한 문서들을 작성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역인데, 저희가 6월 30일에 올해 20주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송재기스러운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되게 원안이도 후쿠시마 이후에 발생된 건데, 원래 원안이가 어디 있었냐면 과학기술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캐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데죠?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를 약간 진흥하는 거죠. 잘해라, 뭐 더 개발해라, 약간 이런 거고. 그 안에 있는 부처로 원안위가 있으면 얘네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커다란 큰 부처는 진흥을 하는 부처인데 그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작은 부처가 규제를 하는 부처예요. 그러면 규제가 진흥에 묻히겠죠. 뭐 큰 쪽에서 우리 진흥할 건데 규제가 너무 많아. 야, 규제 좀 잘라라. 이러면은 여기 그 큰 부처 안에 작은 부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약간 이게 잘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분리를 시켰어요. 과기부에서 별도 독립 이제 별도 독립 그 대통령 산하 직속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국무총리 직속으로 있는 것이 원안이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뭐 통제기술은 뭐 설립에 대한 근거 뭐 이런 법률 조항이 또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시 독립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해관보 본부가 있고 핵비확산 센터가 있습니다. 시설 이런 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앞설이 너무 길었는데 그 앞설이 다예요. 그 저희 원에서 하는 거는 무기급 핵물질을 못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원의 목적. 흘러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때 그럼 뭐 너희는 무슨 일을 하길래 그걸 못 갖게 해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조치라는 업무, 그다음에 수출입 통제, 물리적 방어, 사이버 보안. 그중에서 이제 안전조치가 제일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IA 사찰에 대응하고 우리가 그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꾸리고 우리나라가 진행하게 하는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적으로 통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배를 타고 다 움직이거나 비행기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일 때 모든 이 핵물질의 이동이 IA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IA 보고가 되고 그 만약에 뭐 호주에서 우리나라한테 우라늄 100을 보낸다 치면은 호주에서 우리나라한테 보낼 때도 우리나라 외교부에 서신을 받아요. 너희가 이걸 받아. 언제 받을 거야? 아니, 언제 받아? 우리는 언제 보냈어? 이런 서신을 다 주고받고 만약에 이 핵물질이 떠나게 되면은 이걸 호주가 또 보고해요, IAEA한테. 그러니까 이 핵물질이 돌아다니는 게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우리나라도 한 번 난리가 난 적 있어요. 캐리에서 몰래 약간 레이저로 농축하려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적으로 그 뭐 선언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우린 평화적으로만 이용할 거다. 막 이런 선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되게 다 정밀하게 추적을 하고 사람들이 사찰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자, 여러분 여기 피자가 있습니다. 여기 교수님이 피자를 여러분들한테 쏜다고 하고 한 판을 쏜다고 했는데 너무 교수님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서 혼자 드셨어요. 그리고 학생들 드시게 하면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공식적으로 만약에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피자 한 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게 배달 앱, 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만약 배달 앱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이제 배달 앱에 이 친구가 이제 피자 가게 사장인데 피자 가게 사장이 300g짜리 피자를 만들었어요. 저울에 재요 그거를. 300g 딱 달아가지고 거기에 300 써놔요. 300g 써놓은 다음에 포장하는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얘는 이제 구웠어. 사장님이 구웠어요. 그래서 포장하는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럼 얘는 이제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포장을 할 때 얘가 300g이라고 또 써요. 저울을 또 재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배달 기사분이 픽업을 하시겠죠. 배달 기사분이 픽업을 했는데 저울을 쟀더니 270g이에요. 30g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배달이 되잖아요. 배달이 돼서 내가 받았는데 나 또 저울이 있어 또 저울을 재요. 그럼 270g이잖아요.
30g이 사라진 거를 모두가 기록을 하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포장해서 없어졌는지 배달원이 없어졌는지는 모르죠. 얘가 잘못 기록했거나 얘가 잘못 기록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거는 사찰을 와가지고 다 그 머티리얼 밸런스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시료도 채취하고 거기에 있는 다 장부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배달할 때 피자 배달할 때 결국에 30g이 없어졌다는 걸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구역에서 핵물질이 이동할 때마다 장부를 다 작성하고 그 장부가 다 A로 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얘네들이 못 믿을 수 있잖아요. 약간 의심병 환자 같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그 의처증, 의부증 있는 약간 그런 애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의심이 엄청 많아요, 애들이. 뭔가 있을 거다라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뭘 하냐면, 여기는 없나? 경납 감시라고 해가지고 핵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발전소는 정해져 있어요. 그 특히 사용 후 핵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그 이동하는 통로에다가 자기네들이 이 봉인을 해놔요. 막 전자봉인부터 해가지고 뭐 금속봉인 막 여러 가지 봉인을 한 번에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봉인을 만약에 어떤 친구가 사고로라도 뭐 자르게 됐다. 그러면은 IAEA에서 바로 그 전자봉인 같은 거는 신호가 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외교부로 바로 쏴요 그냥. 너네 봉인을 훼손했다고. 그 불법적인 일이 너네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서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감시 그 봉인을 해서 핵물질이 이동하는 걸 막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다가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놨어요. 감시 카메라를. 그래서 이거 IA 본부에서 볼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발전소에 가면 막 사방에 뭐 어딘가에 다 설치돼 있어요. 설치돼 있고 봉인도 돼 있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이런 장부가 이제 쓰여진 것에 대해서 사찰에 와가지고 또 무통보 사찰이 와가지고 아예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막 들이닥쳐가지고 2시간 내에 가가지고 장부 검증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기급 핵물질을 어떻게든 빼돌리지 못하게 한다. 너네가 100을 가져왔으면 너네는 100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을 가져왔는데 왜 85야? 15 어디 갔어? 하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고 수출입 통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것들을 거쳐야지 나갈 수가 있어요. 핵물질이. 그리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제도들이 다 있고 근데 수출 통제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서 그 전략물자 수출입국이라는 걸 보면은 뭐 0부터 아니 1부터 10까지 0까지 뭐 이렇게 카테고리 쫙 있는데 마지막에 원자력 그 전용 품목 카테고리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의 이 다른 전략물자는 전략물자 관리원이라고 산업부에서 하는 거기서 또 관리를 합니다. 걔네도 많이 해요. 뭐 오스트리아 뭐였지? 근데 거기서 하는 뭐 생화학 무기, 그다음에 미사일, MTCR, 또 바세나르에서 하는 그 WMD 대량 파괴 무기, 그다음에 NSG에서 하는 저기 원자력 전용 품목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각자 담당하는 국제 조약이 있고 그걸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따로 있어요. 법도 따로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핵물질 빼돌리기가 쉽지 않네. 아 인생이 쉽지 않다. 핵무기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무슨 방법을 나중에 생각하겠어요? 대표 주자 정 박사님, 정 교수님의 대표 학생. 그 다음 뭘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못 빼돌릴 것 같아. 도저히 빼돌릴 방법이 없어. 너무 빡세다. 그럼 뭘 할까요? 그 다음. 여러분이 테러리스트나 아니면 불순분자라면 뭐 해야 되죠? 다른 월수 있는 어, 것을 어, 찾아. 찾아다닌다고요, 그냥? 찾아가면 누가 줘요? 있는 데 가서 훔치거나, 뺏거나, 약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훔칠 수는 없으니까, 원래 갖고 있는 데서 탈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심지어 뭐 탈취하기도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내 목적이 이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다 하면은, 그 원자력 시설에 가서 이 사보타주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폭발을 일으키거나 어떤 해를 가하게 해서 이 발전소가 만약에 뭐 멈추게 된다든지 아니면 멜트다운 된다든지 이런 사회적 혼란만 야기시켜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막는 수단이
전체 화면은 알겠습니다. 막는 수단이 이제 물리적 방어랑 사이버 보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방어는 실제로 여러분들 발전소 가시면은 무슨 군부대처럼 철책선이 다 쳐져 있고 차도 직선으로 못 들어가요. 지그재그로 들어가야 돼요. 지그재그로 들어가려면 속도가 당연히 늦춰지겠죠. 그래서 뭐 어떤 차량이 돌진해가지고 막 발전소를 통과하지 못하게 지그재그로 바리케이트가 다 쳐져 있고 만약에 직진해서 막 가려고 하면 밑에서 로드블럭이 올라와가지고 차가 그냥 들려버려요. 그런 장치까지 돼 있는 그거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방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게 피지컬 프로텍션을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물리적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펜스에는 다 센서들도 달려 있고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요즘에 다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발전소도 옛날에 지어진 발전소에 비해서 요즘에 지어진 발전소에 그 디지털 기기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거의 10배가 넘게 있어요. 그 디지털 기기들이 그만큼 많은데 걔네들을 만약에 사이버 보안적으로 침투해서 얘네들한테 해를 가해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든지 뭐 중성자 조절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발전소에 조절을 실패하게 해서 얘네들을 뭐 사보타주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그 위협이 되겠죠. 해, 그 해관보에 대한 위협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막기 위한 행동을 그 규제를 저희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적 방어 사이버 보안이 그 뺏지 못하게 사보타주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라고 하고 핵비 학사는 애초에 빼돌리지 못하게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핵물질을 무기급 핵물질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이행실에서는 이 네 가지 이행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법정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육들이 있어요. 그 교육을 하는 교육훈련실, 그다음에 뭐 저희 같이 정책이나 국제협력을 하는 통제전략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바로 여기서 막 들으셔가지고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천천히 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카이낙에 이러닝 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러닝 가시면은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뭐 나중에 지원도 많이 하시고 여기 김스라 혹시 아세요? 김스라 박사고 저희 원에 지금 그 박사호로 하고 계신데 이렇게 다 어떻게 연이 될지 모르니까 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다 노력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20대시잖아요. 좋은 시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진짜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